여러분 반갑습니다. 1, 2주차 온라인 비대면 강의에 이어서 3주차에도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학교 지침으로 1주가 더 연장됐죠. 그래서 3주차에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교수님이 4주차까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이 캠퍼스 강의 자료에 게시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주차까지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고 끝나면 4주차는 무시해도 되고, 만약에 한 주가 더 연장돼서 4주차까지 늘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4주차 강의도 듣고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지금 이 캠퍼스의 강의 자료에 가보면 여러분 교수님이 1, 2주차와 마찬가지로 3, 4주차 원격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 내용 구성안 이렇게 파일을 게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 강의 내용을 보면 3주차에는 보관물류 시설과 보세 운송에 대한 강의로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3주차 또 하나의 영상은 교수님 강의가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좋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하였습니다.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빅캐리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전부 시청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근본학기 강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청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영상을 링크하였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교수님의 강의 영상 하나,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강의가 4주차까지 연장돼도 4주차 강의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강의 하나,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빅캐리어 2부, 3주차의 1부, 4주차의 2부, 이렇게 2부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1, 2주차에는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의 중국 진출 성공 사례와 현대자동차의 인도 시장 진출 성공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과제로 제출하였는데, 3, 4주차에는 파리바게트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공 사례, 그리고 노키아 이후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 2주차처럼 여러분이 정독을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 보관물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관물류 시설은 교수님이 2주차 동영상 강의 자료 후반부에 언급을 좀 간략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보관물류 시설에 대해서 산업별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관물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관의 기능은 화물이 특정 시설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기 위한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화물이 잘 관리되어지고 저장, 보관되어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 이런 곳이죠. 그래서 보관물류 시설의 대표적인 형태로 창고를 얘기했죠. 웨어하우스, 창고. 그런데 이러한 보관물류 시설, 창고, 저장 기능이 과거와 현대에 있어서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현대보다 상대적으로 저장의 기간이 좀 긴 개념이었죠. 화물이 재화가 들어와서 그 보관시설, 창고에서 오래도록 보관되어지고 저장되어서 관리되어지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나가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저장 관리의 기능은 마찬가지지만 그 머무는 시간이 보관물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현대에 있어서 보관물류 시설 즉 창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의 대표적인 형태가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류센터. 아마 여러분들도 물류센터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물류센터가 사실은 뭐 저장 관리 기능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느 산업에서의 물류센터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특성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현대의 대표적인 보관물류 시설인 물류센터가 물류 전문 기업인 운송 기업과 그 다음에 유통 전문 기업에서의 특징과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운송 전문 기업으로서의 대표적인 형태는 택배 운송 기업을 예를 들 것이고 유통 기업은 마트, 소매업체 중에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와 같은 유통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택배 운송 기업의 물류센터를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이 충청도죠. 충청도의 청주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택배 기업, A 택배 기업, 택배사. 운송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운송 기업. 이 택배사에는 이 택배사가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겠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보통 복수개를 갖고 있겠죠. 자기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송을 하려면 물류센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위치, 전략적인 포지션을 정해서 그 위치에 물류센터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일단은 충청도 지역에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충청도 지역에 충청 물류센터 A 택배사의 충청도 지역 물류센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서울 지역에는 뭐 당연히 있겠죠. 수도권 할까요? 수도권 물류센터. 자,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이 개신동이라고 해봅시다. 충북 청주시 개신동. 그죠? 개신동이야, 개신동. 그럼 아마도 요 A 택배사의 청주 지역 영업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개신동을 커버하는, 개신동을 관할하고 있는 영업점이 있겠지, 영업점. 택배 영업소. 그렇죠? 개신동을 관할하는 영업소도 있고요. 아니면 저쪽 용암동, 금천동을 관할하는 영업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개신동에 있는 고객이야. 택배 화물을 어디? 서울에 있는 내 친구에게 하나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선 나는 A 택배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A 택배사의 영업점에 이야기를 하겠죠. 서울로 택배 화물을 붙이려고 하는데 와서 픽업 좀 해주세요. 영업점에서 픽업을 했어. 그리고 이 영업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관할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화물들을 계속 모으고 있겠죠. 그걸 집화한다 그래요. 집화를 해서 언제까지? 어떤 영업점은 5시가 될 수도 있고 어디는 7시, 8시까지도 집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집화를 마감하는 시간은 그 시점은 해당 영업점이 자기와 연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와의 거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신동 영업점이 A 택배사 개신동 영업점이 이 A 택배사의
충청 지역 물류센터와 거리가 가깝다, 인근 지역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저녁 늦게까지 고객들의 화물을 받아도 금방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개신동 영업점이 내가 물건을 갖다 줘야 될 충청 지역 물류센터와 거리가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빨리 화물 받는 거를 마치고 그거를 가지고 물류센터에 가야 되는 거죠. 물류센터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물류센터에서는 화물을 마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영업점 여건에 따라서 5시든 7시든 8시든 화물이 마감이 되는 순간이 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업점에서는 그 시간까지 집화한 모은 화물들을 싣고 어디로 자기의 화물을 받아줄 수 있는 내 지역에 있는 A 택배사의 물류센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물을 하역하겠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개신동 영업점에서 충청 지역 물류센터로 가져온 화물 중에는 서울로 가는 것도 있고 부산, 광주, 그죠? 춘천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전국 각지를 다 목적지로 두고 있겠죠. 여기서 다시 분류가 이루어져요. 분류가 이루어져서 여기는 서울 지역 가는 화물, 여기는 부산, 여기는 뭐 광주, 여기는 뭐 춘천, 여기는 뭐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센터 내에, 그렇죠? 각각의 목적지가 다른 그렇죠? 노선 차량이 와 있는 그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많은 영업점들에서 들어온 이 화물들은 전부 분류되어서 그 화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쪽으로 전부 분류가 돼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지별로는 전부 대형 차량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통 노선 차량, 노선 운행 차량, 간선 운행 차량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나는 개신동에 있는 나는 서울로다가 화물을 보내고 싶어 했으니까 개신동 영업점에서 수거해간 화물이 충청 지역 물류센터에서 하역이 돼서 분류가 되었을 것이고, 분류는 서울 지역 차량이 있는 곳, 서울 지역 노선 차량이 위치한 곳에 아마 화물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노선 차량은 그 화물을 자기 차량에 싣겠죠. 적재하고 적재가 끝났을 때 서울로 출발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노선 차량들은 20톤 이상의 대형 차량들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당 지역 물류센터에서 화물이 분류되어지고 노선 차량에 적재돼서 출발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통 짧게는 11시서부터 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고객들이 잠든 사이에, 그죠?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가야 되는 지역으로. 이 차량은 서울로 가겠죠. 충청 물류센터와 수도권 물류센터만 왕복하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은 이쪽 수도권 물류센터에 언제 도착할까요, 여러분? 밤새 달려서 한 새벽 3시, 4시쯤 도착하겠네. 도착해서 다시 화물들이 내려지겠네. 이 화물들은 뭐죠? 충청 지역 물류센터에서 서울로 가는 화물을 다 싣고 왔으니까 전부 다 서울 지역의 화물이야.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도 여러 강남구 화물도 있고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려지고 나서 뭐 여기는 강남구 화물 위치다. 여기는 강동구다. 여기는 서초구다. 여기는 마포구다. 여기는 뭐 중구다. 이렇게 해서 구별로 위치가 또 나눠지겠네요. 거기에 다시 분류가 돼서 화물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또 영업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영업소. 서울 지역에 있는 영업점들이
또 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마포구 영업점이다. 그럼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 화물이 여기에 몰려 있네. 이거 다 싣고서 다시 자기 영업지역으로 오는 거죠. 와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전에 7시, 8시, 9시 뭐 이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자기 관할 지역에 배송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화물을 받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오전부터 해서 심지어 오후까지도 계속 배송도 하고 배송지에서 픽업도 하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택가에서 아니면은 뭐 도로변에서 조그만 1톤짜리 택배 차량 같은 거 자주 목격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송 중인 차량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택배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관물류 시설로서 물류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건 운송기업의 보관물류 시설인 물류센터를 설명하려고 해요. 아까 보관물류 시설의 가장 큰 기능은 저장 관리 기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장. 뭐 오래도록 저장하든지 뭐 덜 오랜 기간 저장하고 짧은 기간 저장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기능은 저장 기능이죠. 자, 운송 전문 기업인 택배사의 물류센터는 어때요, 여러분? 저장 기능이 있는 거로 보여지십니까? 저장 기능이? 택배 회사의 화물들은 불특정 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운송 서비스를 위해서 운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화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화물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객들을 위해서 신속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냈으면 그 다음날 들어가야지만이 이런 운송 전문 기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는 어때요, 여러분? 들어와서 온과 동시에 바로 나가기에 바쁜 거예요. 개신동 영업지점에서 충청지역 물류센터로 화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분류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에 바쁜 거죠. 여기 어때요? 여기도 이 차량은 충청지역 물류센터에서 서울지역 물류센터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서울지역 물류센터에 입고됨과 동시에 또 분류되어서 해당 지역별로 나가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기업에서의 물류센터의 기능은 저장 기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화물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운송 경로상에 위치한 경로일 뿐인 거죠. 그래서 들어옴과 동시에 목적지를 향해서 분류가 되고 방향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통 우리가 크로스도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스도킹. 보통 물류센터를 현업에서는 여러분 도크라고 해요. 도크에서 크로스가 된다. 들어온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다르다. 들어와서 방향만 크로스돼서 나가는 그런 도크 역할만 하더라. 다른 말로 터미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터미널. 그래서 보통 운송 전문 기업의 물류센터를 물류센터라는 용어보다는 보통 업계에서는 화물 터미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장 기능보다는 말 그대로 크로스도킹 기능이 강한 것이죠. 이런 운송 기업의 보관 물류 시설입니다. 자, 다음은 유통기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통기업. 지금 이제 택배라는 운송 기업을 봤는데 유통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유통기업. 자, 유통기업은 대표적인 게 우리 마트가 있죠, 여러분. 마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유통기업은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마트 기업의 보관 물류 시설인 물류센터를 한번 아까 택배와 같은 운송 기업과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자, 유통기업은 화물의 특성이 아까와 같은 택배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택배사는 판매 목적의 화물이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화물에 시간적,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그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적 공간에 대한 효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유통기업의 대상인 화물은 이건 완제품이에요. 판매 목적의 완제품들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은 결국은 물류센터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물류센터는 판매 목적의 완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가 언제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물건들은 전부 이 물류센터에서 서플라이를 받는 완제품을 서플라이 받는 개별 마트, 그죠? 소매업체죠. 그죠? 리테일러, 소매업체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한 양을, 그러니까 각각의 소비자와 컨택 포인트에 있는 소매업체들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과 충분한 수량들을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재화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완제품 제조업체. 그렇죠? 완제품 제조업체에서 물류센터로 납품을 하고 물류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공급해주는 대상인 소매업체인 마트에다가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그런 어떤 소매 상점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운송기업의 물류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일단은 화물 자체가 완제품이고 그 목적이 판매 목적의 재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때요? 저장의 기능이 아까와 같은 택배 기업의 화물 터미널보다는 저장의 기능이 더 강하죠. 다만 품목별로 저장의 기간이 상이할 수는 있겠죠. 어떤 품목은 뭐 매일매일 나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그죠? 어떤 품목은 마트에서 통상 일주 단위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와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품목은 한 달에 한 번씩 발주가 들어와서 뭐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물류센터의 기능이 저장 기능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유통기업의 물류센터는 소매업체인 이러한 최종 소매업체인 유통업체와 그 다음에 완제품 제조업체의 중간에 그렇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완충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의 기능이 없다면 각각의 소비자들과 근접해서 위치해 있는 소매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를 각각을 만드는 실제 완제품 제조업체와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또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구매의 순간에 품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것들. 그렇지만 물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 여러분? 그러한 품절이라든지 각각의 소매업체가 무수히 많은 완제품 제조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물류센터가 담당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소매 구매 행위를 하고 있죠. 아마 뭐 편의점에도 가실 거고 또 뭐 마트에도 들릴 거고 백화점에도 가고 우리 일상생활은 항상 구매와 소비가 연장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이 됐든 마트가 됐든 내가 원하고 하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또는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소비 행위를 위한 품목들이 마트에, 그다음에 편의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가서 거의 구매에 성공합니다.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고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주 일상적인 구매 소비 행위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느껴지지만 사실은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가 적시적절하게 재고가 단절되지 않게 서플라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매에 있어서 단절을 느끼지 않고 품절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유통기업에서의 물류센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교수님이 지금 보관물류시설에 대해서 창고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현대에 있어서 가장 창고 기능으로서 대표적인 유형이 물류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류센터조차도 운송물류기업의 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매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의 개념이 좀 상이하더라. 역할도 상이하고 특성도 상이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형태로 운송기업과 유통기업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보관물류시설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항만 하역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